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몇 교신가요? 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답답한 상태에서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올 걸 줄 알았으면 괜히 세수를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이 시간에는 약 한 40분 정도 시간을 갖고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로 계시는 김경록 센터장님 모시고 우리의 노후 자산 어떻게 운용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결국은 오늘 이 하루의 행사가 대부분 같은 질문과 같은 방향의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또 좀 더 다른 방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직업이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듣고 그걸 전해드리고 유통하는 그런 직업인데, 제가 만나보는 분들 중에 최고의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이 영상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많은 고민들이 또 답을 찾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질문 잘 드려 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경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렇게 둘이 앉아서 한 40분 동안 계속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중얼중얼 할 건데요. 노후 대비가 왜 중요한지, 돈을 모으는 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왜 준비해야 되는지는 오늘은 좀 생략하고 그거는 다들 아시니까 여기 모여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더라도 그 궁금증은 조금 다른 곳에서 풀어주시고, 저는 그냥 1번 질문부터 도대체 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모아야 됩니까? 라는 가장 궁금한 질문을 그냥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앞에 준비한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할게요. 김 대표님께서도 많은 분들께 도대체 돈 어떻게 굴려야 됩니까? 평범하게도 재테크 좀 어떻게 해야 돼, 김 대표? 내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디 커뮤니티에 따라서 삼촌이기도 할 거고 형이기도 할 거고 선배님이기도 할 거고 때로는 후배이기도 할 텐데 좀 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되게 무슨 얘기 합니까? 어떻게 알려주세요? 네, 뭐 저는 이제 채권 쪽을 해서요. 채권 쪽은 원래 일반인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종목들이나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시원한 답은 못 해드립니다.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고 싶은데요. 우리가 축구에서 축구를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됩니다. 골을 넣으려면은 좋은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비수만 다 세워놔봐야 비기기는 하지만은 이기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제 좋은 공격수가 있어야 골을 넣고 자산을 축적하려면은 공격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투자 시장에서 최고의 공격수는 주식입니다. 결국 이제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산의 중심축을 피봇을 형성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가 주식이어야 된다. 공격수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뭐 수비수도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은 공격수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판단하시나 봐요. 예, 예. 우리나라 이제 사적연금, 공적연금 이렇게 있는데요. 공적연금이 이제 국민연금, 이게 대표적이겠죠. 사적연금이 퇴직연금, 그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뭐 이런 것들, IRP 이런 게 있는데, 사적연금에서 우리가 투자자산 비중이 대략 한 11%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나머지 90은 뭡니까 그럼? 이제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투자자산이라는 것은 혼합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혼합형은 이제 채권하고 주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제로 금리가 되어가지고 채권이 수익성 자산이 거의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면은 뭐 더더욱 제로 자산, 무수익 자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주식 정도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인데, 우리나라 사적연금에서 주식의 비중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를 한 명 두고 수비수를 99명 두고 우리가 축구를 하면서 야 이게 노후를 어떻게 잘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축구의 감독이라면은 이 배치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공격수에 좀 더 많은 수를 갖다 놓는 것 이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채권에 투자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면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제 상식으로도 예. 그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고 배웠으니까. 예. 그래도 전 세계에 많은 자산이 거기에 들어 있고 그거 운영하는 전문가들도 나름 좋은 학교 나온 박사님들이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채권은 이제 아니고 예. 좀 더 공격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반드시 옳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죠. 당연히 적정한 배분이 제일 좋은 것인데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금 자산이라고 그러면은 무지무지하게 장기 자산입니다. 30년, 40년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연금 자산은 이제 적립식입니다. 목돈을 지금 투자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월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이 둘은 변동성을 확 줄여줍니다. 뭐냐면은 분산해서 매월 투자하는 것 그리고 아주 장기로 투자하는 것은 변동성을 확 줄여주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야생마의 리스크를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적연금에서 1%의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뭐 해외하고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식에 해당되는 것들이 한 절반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글로벌한 상식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식은 아직은 예금 자산과 그리고 부동산 이것이 아직은 너무 상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바꾸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인들이 노후 대비로 주식 투자 많이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참 적게 한다고는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투자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좋은 투자 자산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이죠, 사실은. 네. 괜찮은 거였어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소파 소굿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레버리지까지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세 투자 끼고. 수익률이 예. 이제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의 하방을 이제 국가가 많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을 어떤 사람들한테 주택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택을 즉시에 공급을 해줄까 이런 것보다는 예.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주택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까 하는 이런 목적도 꽤 크거든요. 떨어지면 올려줘야 되고 그렇죠. 올라가면 또 조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지수가 2000년 이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 보시면요,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형태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점프를 했는데요. 꾸준하게 항상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에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예. 예, 하방 리스크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걸 해왔고, 그래서 잘 했던 것이죠. 예. 잘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의 생각을 조금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공격수가 꽤 많았지만은 네. 예, 부동산은 공격수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미드필드이거든요. 그러나 그 동안에는 골을 많이 넣었네요. 예, 그렇죠.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골을 좀 넣은 것이죠. 넣은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주식의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공격수의 비중이 특히 저는 이제 파이어족 이렇게 젊은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적연금, 사적연금의 저축 비중을 보면은 일반적인 중위소득을 감안한다면은 자기 소득의 33% 정도를 저축을 하는 셈입니다. 미국의 이제 파이어족 이야기하면서 소득의 얼마를 저축하느냐? 보통 50% 정도 많이 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해당되는 연금,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에만 저축을 한다 그러더라도 소득의 거의 30% 이상을 하는 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투자만 잘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라는 건 어떤? 자기가 연금으로 저축하는 부분. 예, 그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은 국가가 알아서 할 테고요. 예. 그리고 국가가 최근에는 국민연금은 이미 주식 비중이나 글로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좋은 자산 배분인 것 같고요. 이제 사적 연금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의 비중이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젊은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저는 풀로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 40년간 계속 적립해서 연금을 넣어야 되는 이런 그 상품에서 네. 원리금 보장 중심으로 이렇게 자산 구성을 해 있다는 것, 거의 99%가 안전자산 중심으로 해 있다는 것은 마치 이 여름에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다닌 것처럼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러면 돈을 이쪽으로 좀 돌리고 주식을 늘리기 전에 우리 그 젊은이들의 고민을 먼저 일단 하나만 좀 풀고 가죠. 네. 대체로 평범한 젊은이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전세금 올려줬다가 어느 순간 느끼는 바가 있거나 필요가 있으면 내 집을 사고, 내 집을 사서 그 이후에 모으는 돈은 또 이자 갚고, 결국은 노후 후쯤에는 그냥 집 한 채 정도가 있으면 나름 순탄하고 평탄하게 해왔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가 보통인데, 즉 집 한 채 만들어서 노후 대비하는 것도 벅찬 상황인데 이거를 어찌하나 하는 고민도 하나 들 거고,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나름 괜찮은 미드필더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래야 계속 전세금 올려가면서 집 살 건지 아니면 월세로 살면서 말씀하신 대로 연금에 투자할 건지를 결정할 것 같아서요. 집 한 채는 그 집은 원래 투기적 목적 요소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베이직하게 보면은 자기의 거주 수단입니다. 그래서 집 한 채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집이라는 것이 노후 수단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닌데요. 그게 아주 훌륭한 노후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연금 제도가 있으니까 축적한 집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국가와 계약을 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집 한 채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이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집 한 채를 준비하는 것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비교해서 내가 이 부분을 저런 부분을 옮기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이제 일종의 투기적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향후에 주가나 집값이 어떻게 갈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경험적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일 따름이죠. 확률은 10% 이내라도 혹은 5% 이내라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우리의 라이프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게 향후에 노후에 금융 플랜을 어떻게 하겠냐 해서 뭘 한번 적어내라고 해보면은 어떤 분은 뭐 아파트도 한 2채, 상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노후에 어떤 플랜을 하겠느냐, 2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노후에 이제 부동산을 준비한다면 아까도 이제 강의 시간에 했겠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3억, 5억 정도 이렇게 상가를 산다든지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노후 자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한 물건에 몰빵을 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것도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글로벌하게 부동산을 지역적으로 분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금융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좀 분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에 집중돼 있는, 특히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좀 글로벌하게 분산하라, 이 정도로 지금 좀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와 주택도 평형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거는 분산 아닙니까? 아니죠. 국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클리컬하게 경기 변동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상가입니다. 사실은 상가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관에서 이제 상가를 편입해서 펀드를 만들고 할 때 제일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는 게, 여러 오피스도 있고 하겠지만은 상가를 제일 디스카운트를 많이 합니다. 그는 이제 시클리컬한 요소가 제일 크다는 것인데, 개인들의 이제 우리가 장기 저성장이 올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한두 가지 물건, 그리고 국내 물건에 집중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집중 투자 위험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 아파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물건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글로벌하게 우리가 간접 투자로 나가 보면은
데이터 센터라는 것도 나와 있고 물류 센터라는 것도 나와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호텔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양한 지역들로 펼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 주를 사는데 돈이 10,000원이나 이 정도면 한 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동성을 높이고 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뭘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채권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은 되게 재미있는 놈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유동성이 필요 없을 때는 유동성이 철철 넘치고 내가 정작 유동성이 필요할 때는 유동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잘 팔려요. 유동성이 좋을 때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으면은 이 국채 통환채 제외하고는 시장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내가 정작 팔고 싶을 때는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 제 생각에는 대비해야 될 것은 부동산을 무조건 팔고 비중을 줄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을 물건을 분산하고 지역별로 물건별로 분산하고 유동성을 높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토마 피케티도 이렇게 자기 이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사실은 부의 편중에 대해서 썼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부의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냐 하면은 자본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째, 그 자본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 자본이라는 게 될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공장이나 설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본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도외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그리고 우량한 지역이 집중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지역이 도시별로 많이 평등하게 펼쳐져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서울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량 자산을 사야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죠. 그중에 더 우량 자산을 사야죠.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죠.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글로벌하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좀 분산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려는 노력과 여기에 돈 붓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남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주식의 1% 정도만 넣어놓고 운용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집부터 사고 집을 더 사라고 하는 게 집은 눈앞에 보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시세도 매우 정확하고 왜 내리는지 왜 올리는지도 나도 알고 다 이해가 되는데 다른 자산들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뭔가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아예 그거 말 따를 테니까. 예. 그, 예. 그 관련해서 제가 혹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그 장표를 한 2-3개 가져왔는데 이 장표가 되게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림 띄워졌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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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일본 금융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제가 왜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참 이 자료는 이 그래프는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냐면은 이전부터 제가 80년대부터 이제 일본 주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일본 주식만 샀을 때하고 일본 주식 반, 미국 주식 반을 샀을 때 성과를 비교해 보면은 반반을 샀을 때가 성과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투자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금융청에서 이 자료를 이미 냈더라고요.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 그래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미국 주식도 아닙니다. 선진국 주식, 그 다음에 선진국, 신흥국, 그 다음에 일본 국내 이렇게 해서 각각 주식과 채권을 반반씩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다 섞여 있는 짬뽕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각각 6분의 1씩 하게 되는 거죠. 짬뽕은 빨간색 그래프. 예. 주식 각각 6분의 1, 채권 각각 6분의 1 했으니까 되게 분산을 한 것입니다. 채권도 절반을 투자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그래프가 연 평균 수익률로 한 4.0% 이 정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게는 국내 채권하고 일본이죠. 국내 예. 국내 채권하고 국내 주식에만 반반씩 투자했을 경우입니다. 일본인 입장에서 국내 주식, 국내 채권.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1.9% 정도 불과합니다. 이제 예. 절반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연평균 수익률이 그렇지 이게 누적되어 있을 때는 수익률 차가 아주 큽니다. 위에 같은 경우가 80%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가 한 38%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요. 누적 수익률이 큰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그래프가 있냐 없냐, 선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제일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의 정기예금에 투자를 했을 경우입니다. 예. 0.1%가 채 안 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0.5%이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뭐 2,500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000을 뚫긴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상황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갈지 모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글로벌로 분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이나 젊으신 분들은 적어도 타임 호라이즌이 여러분들이 보는 투자 길이가 20년, 30년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글로벌로 분산을 해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이 차이는 글로벌 자산을 가진 것이냐, 국내 자산을 가진 것이냐 차이는 2년, 3년 차이로 모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가가 2,000 하다가 다시 3,000으로 되고 하니까 또 국내 주식 수익률이 확 올라갔거든요. 3,200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야 이게 국내 주식도 또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 이거 했다가 이 돈도 못 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이쪽에 몰리게 됩니다. 몰리면서 또 5년, 10년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주식 수익률이 안 올라가더라도 혹 몇 년 전의 기억으로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향후 10년 지나서 과연 이 둘 차이가 어떻게 될까? 정말 이 차이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글로벌로 꼭 자산을 분산하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표 1을 하나만 좀 띄워 봐 주십시오. 그게 이제 그 설명 더 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맨 위에 성적이 좋은 이 빨간색 그게 예. 일본 주식, 미국 주식 이제 섞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도 섞였지만. 신흥국, 선진국, 일본 훨씬 포괄적으로 해놓은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만 한 거보다 다른 거 섞으니까 그렇죠. 좋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섞은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섞었을 때 성적이 좋았던 그 유럽이나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게 좋았다고 쳐보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괜히 일본이랑 섞었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인은 미국 주식 섞은 게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미국인 입장에서도 야 저 한국의 김경록 대표님이 섞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미국 주식 말고 일본 주식도 넣고 한국 주식도 넣고 그러면 아유 난 일본이고 한국이고 몰라 그냥 난 미국 주식에 몰빵이야 했던 친구에 비해서 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섞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나라마다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거 스토리는 또 앞에 다른 스토리로부터 이게 시작되었는데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가 G2 미국과 중국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G2를 우리가 감안할 때 다른 나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G2와 우리나라를 따지자면은 앞으로 10년 혹은 여러분들이 20, 30년 투자하실 테니까 20년 후에 과연 미국과 중국의 주가가 높을까요? 우리나라의 주식 그 주가가 더 높게 올라갈까요? 이 부분을 그냥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있다면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놔두고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 투자를 막 좋다고 훨씬 많이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고요. 제가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그래프를 가져온 것은 일본하고 똑같이는 절대 안 가는데 상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기 저성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장기 저성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다 성장성이 높은 나라하고 결합되는 것이 우리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 장표를 좀 그려봤습니다. G2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훨씬 더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도 혁신을 하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혁신이 훨씬 빠를 거라고 보아지고요. 뭐 경제학에서는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노베이션이 제일 잘 일어나는 곳이 시장의 규모가 큰 곳입니다. 미국 시장, 뭐 중국 시장 이렇게 보면은요, 뭐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는 크겠죠. 그런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앞으로 활발하게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투자 수익률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혁신하는 기업에서 제일 높은 투자 수익률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이익을 주는 곳은 혁신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이 G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보면은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가총액이 증가한 것이 독일의 전체 주식시장의 마켓캡만큼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워낙 빅테크 5 기업이 워낙 그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미국 시장의 혁신,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독보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혁신에 있어서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뭐 혁신에 있어서는 거의 미국 두 번째 정도 갈 정도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가 될 정도로 독보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려면 아까 이제 제일 공격수는 주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하려면은 혁신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을 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면서 혁신을 하는 것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혁신을 하는 기업, 혁신을 하는 섹터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혁신을 하는 기업이 어디가 훨씬 많겠습니까? 그 숫자를 따져 보면은 여러분들이 R&D나 안 그러면은 뭐 범용 기술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여전히 G2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중국보다는 훨씬 높지만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 G2에 비해서는 그 순위들이 여러 면에서 훨씬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을 하는 곳에 주식은 혁신을 하는 기업을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은 혁신이 앞으로 가장 많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나라는 G2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나라들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 글로벌에서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0, 30년 후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상식이랑은 조금 배치되는 바가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면 네. 보통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는 이머징 마켓이고 성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선진국 시장은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이어서 뭔가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려면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는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요즘이야 그 미국의 주식 수익률이 높지만 대략 한 1,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즉 예를 들면 1980년 이때쯤으로 생각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래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할래라고 하면 아마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30년 정도는 한국 주식이 좋았을 거거든요. 이머징 마켓. 그런데 요즘은 방금 지금 추천하시는 두 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뭔가 바뀐 건가요? 즉 선진국은 성장도 멈춰 있고 안정적인 나라일 것이고 성장은 이머징 마켓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이 지금 말씀하신 G2에서 주로 성장과 혁신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 같아서 뭔가 잘못된 건지 좀 여쭈려고요. 이제 뭐 이야기는 이전부터 이제 있어온 이야기인데요. 경제 성장률하고 기업의 주가의 수익률하고는 같이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는 부분인데 또 우리가 이머징 마켓의 기업들은 보면은 그게 몇 개 기업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몇 개 기업들은 이제 고성장을 따라서 쭉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 전체 주가 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 베트남에 투자할 때는 하여튼 블루칩을 가지라는 것인데요. 그 블루칩의 이제 문제는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한 세월이 한 20년 흐르고 보니까 저게 블루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두 번 존재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제 허접한 기업은 일단 제껴놓아야 된다. 뭐 회계 장부조차 아직도 불확실한 기업들, 뭐 이런 거에 리스크는 제껴놔야 된다. 그다음 나머지 기업에서 블루칩을 찾아야 되는데 그 블루칩도 사전적으로 찾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는 이제 성장률도 나오고 그래서 야, 이 몇 개 기업을 잘 뽑으니까 정말 수익이 좋았구나 말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사전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머징 마켓은 보통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량 입지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런 입지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또 팔고 나서 돈을 못 가져나간다 하는 이런 리스크만 없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머징 마켓에서는 이제 좋은 투자처가 되는 것이죠. 또 이머징 마켓은 또 하나의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따른 외환 리스크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머징 마켓은 이머징 마켓이라는 이름답게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한 번씩 치르게 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때 굳이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가려면은 찾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찾아갑니다. 프론티어 마켓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그 시장을 찾아가죠. 아프리카도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시장으로서는 선진국 시장이 훨씬 기업이 이제 좀 스테이블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은 변동성이 적어야 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은 변동성이 적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G2의 선진국, 중국은 뭐 선진국도 아니죠. 선진국은 아니고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의 또 혜택도 좀 누려야 되지 않나 하면은 G2에서 중국을 포함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신흥국 중에서 그래도 이노베이션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각 국가별로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하느냐? 저는 일단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기업을 사는 것 자체가 국가 배분입니다. 예를 들어 BMW, 그다음에 LVMH, 루이비통 그룹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유럽에서는 구글이 99% 구글을 쓰고 있죠. 루이비통 그룹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아시아 시장의 매출이 3분의 1, 유럽 시장 매출 3분의 1, 북미 시장 매출 3분의 1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기업을 사면은 자동적으로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배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사회의 멤버들이 앞으로 어느 시장이 잘 될까를 추구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기업을 사면은 글로벌 배분이 자연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 꼭 국가를 선택을 하고 싶다면은 그냥 다른 신흥국 고민하실 필요 없이 G2가 제일 그냥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오신 자료 이어서 한번 보시죠. 예, 장표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파이어족이라 해서 좀 길게 봤는데요. 88년부터 현재까지니까 이게 뭐 한 33년 이 정도 되는 기간인 것이죠. 이 기간인데 S&P 500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S&P 500을 가지고 우리가 매월 50만 원을 투자한다.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했다고 가정을 할 때요. 이게 원금으로 얼마가 들어갔냐면은 원금으로는 불과 한 2억 원 정도 원금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한 14억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원금과 수익을 합하면은 16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는 첫째는 이게 제가 이제 G2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파이낸스에서 주식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제일 확실히 보여주는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시장들도 보여주긴 하는데 그 정도가 좀 신뢰성이 좀 낮게 나타나고 미국만은 파이낸스의 교과서처럼 이렇게 주식을 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보답해 줄게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S&P 500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글로벌 분산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이게 바로 이제 복리 효과라는 것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뭔가? 이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투자의 요체는 투자의 본질은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박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주식 시장에서 투자의 요체는 결국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조차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복리 효과는 자기가 계산을 해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 장표도 한번 보십시오. 초기에는 원금 정도 될 때도 있고 원금보다 약간 수익이 날 때도 있고 또 뒤로 자기의 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기간 이상 지나가면서 물론 이제 미국이 90년대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런 시기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이제 겁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으로서 우리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우리가 금융 독립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정석의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석의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반복했을 때도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투자할 때는 떼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떼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일부만이 뭐 5% 이내, 1% 이내의 사람들만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거는 파이어족이 보편적으로 해야 될 스트래티지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해야 될 스트래티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도 그 사람들 모두에게 비슷한 결과를 주는 것이 우리가 투자의 과학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략은 바로 이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이 미국은 S&P 500이 대략 연 10% 정도 수익률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 이렇게 두었더니 복리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제 파이어족이 염두에 두야 머리에 넣어둬야 될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저희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종이를 50번 접으면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부분을 이전에 그 수능도 아주 탑을 하셨으니까 계산이 빠르실 것 같은데 종이를 50번 접는다는 건 반 접고 예, 또 반 접고 접고 또 접고 그걸 이거를 50번 50번 접으면 예, 예. 그 종이의 두께가 얼마나 예, 될 거냐 그 예, 말씀이죠? 예. 아, 2의 50승 곱하기 종이의 두께를 하라는 맞습니다. 건데 생각. 예. 뭐 한 가득 찰 것 같은데요? 예. 이 방안 정도는 높지 않겠습니까? 10번 접으면은 여러분들 A4 두 묶음입니다. A4 한 묶음이 500장이니까요. 10번 예. 접으면 두 묶음이 1000장이죠. 그러니까 1024가 되니까 예. 10번 접으면은 두 묶음 정도 됩니다. 거기서 그걸 50번 거기서 접으라는 거죠? 40번을 더 접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가 이제 태양까지 갑니다. 그 중간에 이제 여분이 좀 꽉꽉 종이를 밀착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여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거리가 태양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0.1mm 정도로 제가 이제 두께를 잡아서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계산을 해봐도 안 믿겨져서 또 직원한테 계산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수치를 손으로 세어보면서 계속 이 단위가 맞는지 제가 보기엔 아인슈타인이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가 이 복리라 그러는데 이런 믿기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거든요. 물론 이제 2의 배수는 수익률이 100%일 경우니까요.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경우이고 그 매년 더블 수익률을 낼 수만 있다면 예, 그게 2의 승으로 올라가는 50년 것이죠. 동안만 하면 계산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10%만 그러니까 1.1의 승으로 나간 것이 이 장표입니다. 10%의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계속된 것이니까요. 1.1에 뭐 예를 들어 32성 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이거의 결과인데 투자의 비밀은 다른 데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요. 투자의 비밀은 이 복리 효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복리 효과를 나타내려면은 실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나머지의 투자에 관한 다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을 하신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일찍 취업을 하죠. 20살에도 취업을 하고 25살 늦어도 25살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40대 중반에 파이어족을 한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40대 중반 아닙니다. 빨라야 50대 중반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29, 28에 취업을 하는데 무슨 40대 중반에 그 돈을 벌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는데, 내가 적어도 자산 운용을 해서 20년에서 30년, 최소 20년, 30년 정도를 보고 자산 운용을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파이어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보여주신 저 무서운 복리의 효과 그 그래프는 S&P 500에 투자했을 때인데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식이 이렇게 좋아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S&P 500이 좋다는 뜻입니까? 즉 미국에서 보여준 미러클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이렇습니까? 미국에서 본 미러클입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이 수익률보다는 낮습니다. 미국이 에퀴티 프리미엄을 이제 제일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이거보다는 수익률이 낮죠. 당연히 낮고요. 여러분들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PBR도 미국하고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미국이 PBR이 제일 높죠. 제일 높고 그러는데 미국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보여주는 주식시장의 좀 특징인데요. 그래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도 뭐 여기서 한 2% 정도 차이지 연수익률 이걸 따라 올라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앞으로 이게 이어질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혹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설득력 있으면 그냥 미국 주식에 예. 다 넣어버리게요. 그 근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봤어요. 야, 제 생각에도 혁신이 때문에 저도 어지러워요. 세상이 너무 빨리 주변에 변하니까 저도 이 혁신에 돌아가는 지구에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봤어요. 혁신이 이제 대충 다 되었을까요? 하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혁신은 앞으로도 더 특이점을 넘어선 것과 같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앞으로 혁신길에 융합이 일어날 혁신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혁신의 범용기술 같은 게 100년에 하나 두 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때는 혁신의 범용기술이 거의 5개에서 10개 이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뭐 나노도 있죠, 뭐 3D 프린팅,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들이 지금은 이제 각자 움직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융합해서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이번에 현대차가 이제 그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외골격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3D 프린팅을 씁니다. 이전 같으면은 그렇게 섬세하게 할 수가 없는데 3D 프린팅 기술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노 기술 때문에 이제 제네틱스 분야에 또 이 혁신이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의 연산 기술의 용량이 이제 무지무지하게 커지면서 역시 이제 제네틱스에서도 같이 융합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융합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날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혁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그 다음에 그런 인재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무래도 유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D 기술이나 안 그러면 거의 관련된 논문 수나 거의 관련된 인력의 숫자를 다른 나라하고 한 비교를 해보십시오. 영국, 유럽, 독일 이런 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거의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거의 10배 이상 정도의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글로벌 분산을 하는 것, 미국, 중국을 통해서 미국, 중국, 우리나라 주식 이 세 가지로 글로벌 분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적립을 통해서 그리고 주식이라는 공격수를 통해서 자산을 적립해 나가는 것, 이게 저는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필요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에서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앞으로의 혁신도 그 혁신의 혁신들이 모인 융합의 혁신도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나타날 텐데 그 나라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씀이네요.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이제 탑10 그 시가총액 탑10 기업에 변화하는 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진짜 발빠르게 변합니다. 2000년, 2010년에 우리가 시가총액 탑10이 변화하는 거 보십시오. 상당히 발빠르게 변합니다. 거의 미국 수준으로 발빠르게 변화하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희망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서 미국보다 못하다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유럽,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이 고민하실 필요 혹은 우리가 너무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저놈이 좀 특이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쪽에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시면 됩니다. 되게 편하거든요. 예. 그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 즉 우리가 여유 자금을 굴리는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인 사적 연금에서 대부분 그냥 예금에다 넣어두고 있고 주식 비중은 1%밖에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꿔볼 것인가, 바꿔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대표님의 결론은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바꿔야 되고 왜 바꿔야 되는지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바꿨을 때와 안 바꿨을 때의 차이 그리고 미국의 S&P 500 지수에 투자했을 때의 투자 결과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빨리 분산하고 빨리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 주셨네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잘 됐어요? 예, 저보다 훨씬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저도 오늘은 이미 시간이 5시 40분이라서 은행 문을 닫았을 테니까 내일 아침 문을 열면 그냥 미국 주식을 담으렵니다. 괜찮겠죠? 꼭 굳이 나눠야 됩니까?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제가 인상적인 건 그냥 글로벌 기업을 사면 그게 자동 분산이다. 그냥 구글을 사면 전 세계 인터넷에 자동 분산이고 루이비통을 사면 전 세계 명품 시장 자동 분산이다. 그래서 그냥 미국의 1등 기업들을 그냥 사면 되겠네. 그냥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서식지를 갑자기 옮기는 게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뭐 분산이 하여튼 미국 자체가 이미 분산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서식지를 이렇게 좀 미국과 G2 플러스 우리나라 네. 이렇게 해서 좀 서식지를 한번 옮겨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50, 중국 30, 코리아 20. 서식지를 과감하게 옮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줄여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김경록 대표와 함께 투자의 방향에 대한 궁금증 좀 여쭤봤는데요. 매우 명쾌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고 안 믿고 행동하고 말고는 여러분께 달려 있는데요.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성공적인 조기 은퇴를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아이뉴스 24 제1회 금융포럼의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번 포럼이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아이뉴스 24 금융부부장 김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